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검지손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천천히 바라보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지금 여러분의 피부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원자들이 있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손가락 끝에 원자 하나, 딱 원자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생물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원자가 여러분 손가락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계 자체가 멈춰버리는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점 너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빅뱅. 사람들은 흔히 빅뱅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죠. 무에서 육가 생겨난 그 폭발, 거기서 시간이 시작됐고, 거기서 공간이 생겼고, 거기서 물질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빅뱅은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그 원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여정을 거쳐 지금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맨 끝,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한계가 왜 생기는지도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뒤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아침을 드셨다면 그 밥 한 숟갈 안에 있는 원자들이 지금 여러분 몸 어딘가에 있습니다. 소화되어서 피로 돌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단백질이 되거나 아니면 뼈로 쌓이거나요. 이건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어요. 거칠게 말하면 몇 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원자 수준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뒤로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원자들, 그것들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식물이었을 수도 있고, 동물이었을 수도 있고, 강물이었을 수도 있고, 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다른 생명체, 또 그 이전에는요, 또 다른 흙, 또 다른 물, 또 다른 공기.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지구 자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으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쯤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중력 때문에 스르륵 수축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남은 먼지들이 모여서 행성들이 됩니다. 지구도 그 먼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의 원자들은 그때 그 먼지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되기 전에 먼지 속에요. 그럼 그 먼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태양 같은 별들은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면서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서 탄소를 만들고 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칼슘, 철 이런 것들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 될 때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자기가 평생 만들어 온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팡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원소들이 떠돌다가 또 다른 먼지 구름의 일부가 되고 그 구름이 뭉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그렇게 생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오래전에 폭발한 별의 자네입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학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들도 언젠가 어떤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폭발하고 먼지가 되고 지구의 일부가 되고 식물이 되고 커피 콩이 되고
지금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우주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주의 일부였다는 이야기죠. 아직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있기 전으로 더 올라가야 해요. 별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수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요. 그 수소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주가 아주 뜨겁고 빽빽했던 초기 양성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절입니다. 그게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후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뱅. 그러니까 아주 뜨겁고 작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것. 이 그림은 맞습니다. 관측으로도 뒷받침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 전체가 한 점에 모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모래가 역방향으로 흐르듯 우주의 팽창을 거꾸로 감으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그 뜨거웠던 흔적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빛의 형태로 우주 어디를 봐도 검출되는 빛이에요. 우주가 생기고 나서 38만 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빛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식었는데 그 순간 퍼져나간 빛이 지금도 검출됩니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오래된 카메라 플래시 빛이 아직도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빛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서 잡히고 있어요. 이게 빅뱅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시간 자체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이건 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현대 우주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측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빅뱅 직후의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놀랍도록 균일하다는 거예요.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의 온도 차이가 소수점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나올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주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 서로 빛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거든요.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정보가 오갈 수 없는 거리에. 그런데 어떻게 서로 연락도 못한 두 곳이 이렇게 비슷한 온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서울에 있고 친구는 부산에 있는데 서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둘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죠. 뭔가 공통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통의 이유가 바로 빅뱅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급팽창이에요. 그리고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이건 경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또 뜨거운 폭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극도로 차가운 상태에서 공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던 시기예요. 얼마나 빠르게요? 여기서 모래시계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모래알이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아니라 모래시계 자체, 그 유리병 자체의 크기가 순식간에 팽창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원자핵보다도 작은 크기의 공간이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전체 크기만큼 커지는 데 걸린 시간이 소수점 아래 숫자가 수십 개 붙는 1초에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비유를 들어도 와닿지 않는 규모예요. 그냥 뇌가 처리를 포기하는 속도로 공간이 부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믿는 걸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주 전체에 퍼진 그 빛, 빅뱅의 흔적인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 온도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아요. 만분의 1 수준의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머리카락 굵기만큼도 안 되는 미세한 차이로 더 뜨겁고 어떤 곳은 조금 더 차갑고 그런데 이 차이의 패턴이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패턴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극도로 작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비워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고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동안 이 아주 작은 요동들이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함께 늘어났습니다. 작은 씨앗이 모래시계가 부풀어 오르듯 함께 커진 거예요. 그 늘어난 요동들이 나중에 물질이 뭉치는 씨앗이 됐어요. 지금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분포, 별들의 위치, 그리고 결국 지구와 여러분의 손가락까지 그 모든 것의 씨앗이 우주가 생기고 찰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양자 요동에서 왔습니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이 물리학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의 씨앗이 우주가 생기고 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양자 요동이었다는 것. 가장 작은 세계의 미세한 떨림이 가장 큰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새 이름을 아는 것과 새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요. 빅뱅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름 너머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이야기의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가진 대답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시작됐는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경계선 밖의 이야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다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답이 전부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것,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이전으로 못 간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우리가 별이라고 은하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이 우주 전체에 얼마나 될까요?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들로 우주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은하 안에서 별들이 은하 중심을 도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이상합니다. 태양계를 생각해 보시면 태양 가까이 있는 수성은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행성들은 느리게 돕니다. 당연하죠. 중심의 중력이 멀수록 약해지니까요. 그런데 은하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은하 바깥쪽에 있는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고 있어요. 마치 회전하는 접시에서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더 빠르게 도는 것처럼요. 그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을 보면 그 은하단이 가진 전체 질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은하단 안에 있는 별들과 가스의 양을 다 더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은하단이 주변의 빛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빛도 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방법으로 추정한 질량이 맞지 않아요. 빛을 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질량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5배에서 6배 정도,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이라는 말이 어둡고 불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아직 정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빛을 내지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지만 중력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예요.
존재는 확실합니다. 어디서 측정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니까요. 다만 그게 정확히 어떤 입자인지, 어떤 성질을 가진 건지는 아직 직접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찾고 있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일반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5. 암흑 물질이 약 27. 그리고 나머지 68은요.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나머지 68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에너지인데 우주 공간 자체에 깔려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20세기 말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천문학 연구팀이 아주 먼 우주의 별 폭발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이 폭발들은 표준적인 밝기를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 계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크기를 아는 전구의 밝기를 보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두 팀 모두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 때문에 조금씩 느려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두 팀 모두 자기들이 뭔가 실수를 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두 팀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속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진공 에너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짜로 완벽한 진공은 없거든요. 진공에서도 끊임없이 입자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요동이 일어나고 이게 에너지를 가집니다. 아까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됐던 그 요동과 같은 성질이에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늘어나면 이 진공 에너지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팽창이 가속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 그 공간도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진 건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 그것도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주는 사실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5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주 얇은 표면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는 하나뿐일까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규칙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 중력의 세기, 빛의 속도 같은 것들이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자연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지금과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원자핵 안에서 입자들을 붙잡아두는 강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지금보다 아주 약간만 더 약했다면 원자핵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원자핵이 없으면 원자가 없고 원자가 없으면 별이 없고 별이 없으면 여러분 손가락에 그 탄소 원자도 없어요. 반대로 이 힘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빅뱅 때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바뀌어버려서 별이 탈 연료가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역시 별이 없고 행성이 없고 우리가 없는 우주가 됩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가 빅뱅 직후에 다시 수축해서 사라졌을 거예요. 너무 약했다면 물질이 뭉치지 못해서 별도 은하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우주가 가진 이 기본 값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방향으로 조금만 틀어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그냥 우주가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맞아떨어진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정직한 대답이지만 뭔가 설명을 회피하는 느낌도 있죠. 왜 하필 우리 우주가 그 좁은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대답이 훨씬 더 기묘하고 흥미롭습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면요? 인플레이션 이론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우리 우주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일어난 공간 전체에서는 어떤 구역은 팽창이 계속되고, 어떤 구역에서만 팽창이 멈추면서 우리 우주 같은 뜨거운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각각이 하나의 독립적인 우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들을 낳고 있고, 우리 우주는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우주들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우주는 조금씩 다른 기본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우주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금방 수축하고, 어떤 우주는 힘이 너무 약해서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드물게 우리 우주처럼 값이 맞아떨어지는 우주가 있어서 거기서만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생기고 우리가 생기는 거라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거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값이 맞지 않는 우주에는 이 질문을 할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값이 맞아떨어진 우주에서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파인만이 자주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안에는 이미 틀린 전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이 우주가 이렇게 생명에 딱 맞게 조율되어 있냐는 질문 안에는 우주가 하나라는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드러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파인만이 물리학을 대하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질문 자체를 의심하는 것, 그 질문 안에 숨겨진 전제를 찾아내는 것. 물론 다중우주는 지금으로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우주로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검증 중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주론의 이론들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자꾸 이 방향으로 손가락이 향하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한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깨지고 태양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은하도 수천억 개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이건 우리를 하찮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묘한 일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그 두 번째 대답, 다중우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많은 우주들이 다 다른 기본 값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값들을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주의 게임 규칙을 정하는 더 깊은 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리학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큰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퍼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두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중력과 시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은하의 운동, 블랙홀, 우주의 팽창, 이런 것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샜다는 것,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는 것, 이 모든 게 이 이론에서 나와요. 위성 항법 시스템이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마찬가지로 수없이 검증됐어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속에 있는 반도체, 의료기기에 쓰이는 레이저, 이 모든 것이 양자역학을 응용한 겁니다. 두 이론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는 역사상 가장 정확한 이론들이에요. 문제는 이 둘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수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무한대 값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면 결과가 무한대예요. 이건 이론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에서 무한대는 관측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왜 문제냐면 블랙홀 안쪽이라든가 빅뱅 바로 직전이라든가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중력도 강하고 양자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두 이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인데 두 이론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명한 시도가 끈 이론이에요. 이름 자체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들, 전자나 쿼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끈이라는 겁니다. 기타 줄을 생각해 보세요. 줄을 튕기면 특정한 진동이 만들어지고 그 진동 패턴에 따라 다른 음이 납니다. 끈 이론에서는 이 아주 작은 끈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게 각기 다른 입자로 나타나요. 전자, 쿼크,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 이것들이 전부 다른 진동 패턴인 거죠. 그리고 이 수학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느끼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머지 차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말려 있어서 감지되지 않는 거라고 이론은 말합니다. 이게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론 안에서 중력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른 이론들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억지로 합치려다 무한대가 나오는데 끈 이론에서는 그 무한대들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거든요. 수학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물론 끈 이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험으로 검증하기가 아직 어렵고 우리 우주에 완전히 적용하는데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런 상황을 아마 즐겼을 것 같아요. 이론이 아름답고 수학이 맞아떨어지고 그런데 실험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그에게 이건 좌절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신호였을 테니까요. 그는 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걸 살아있는 과학의 증거로 봤어요. 자, 그럼 이 끈 이론이 홀로그래피 원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여정을 잠깐 돌아볼게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별의 폭발로 먼지 구름으로 빅뱅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우리 물리학이 아직 닿지 못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저는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블랙홀이냐고요? 블랙홀이 우주론에서 가장 어려운 이론적 문제들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나온 발견 하나가 우리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별이 연료를 다 소모하고 자기 중력을 버티지 못할 만큼 무거우면 계속 수축하다가 블랙홀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을 들여다보다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블랙홀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다면 큰 방 안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죠. 공간이 크면 정보도 많이 담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에서는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이 기준이에요. 3차원의 안쪽이 아니라 2차원의 표면이 정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 부피에 비례해야 하거든요. 큰 서랍장에는 작은 서랍장보다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블랙홀은 달랐습니다. 표면이 결정합니다. 이 차원의 껍데기가 3차원 안쪽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합니다. 홀로그램을 아시죠? 이 차원의 얇은 필름에 3차원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블랙홀의 표면이 딱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가 20세기 말에 이 원리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시 공간에서 중력을 포함한 3차원 이론이 그 시 공간의 이 차원 경계면에 있는 중력 없는 이론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것을요. 다른 두 이론인데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쪽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 자체가 더 낮은 차원의 어떤 표면에서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우리 우주 전체가 2차원 홀로그램의 3차원 투영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건 아직 우리 우주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말다세나의 발견은 특정한 구조를 가진 시공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원리의 한 구체적인 예일 거라고 봅니다.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수학적 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장 어려운 물리 문제들, 그러니까 중력과 양자역학을 어떻게 합치냐는 문제가 이 방향에서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모래시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래시계 하나를 들어서 거꾸로 돌려보자고 했잖아요. 우리 우주의 역사를 거꾸로 감아보자고. 그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래알이 아무리 작아도 모래시계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 지점 너머에는 모래시계라는 비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 모래시계 자체가 어쩌면 다른 차원의 어딘가에 그려진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시작했던 그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자들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우리 우주 자체의 성질에 대한 질문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어쩌면 공간이라는 것, 3차원이라는 것,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이 세계의 차원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투영일 수 있다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무것도 결론 짓지 말고 그냥 이 가능성과 함께 잠시 앉아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그 원자를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에 닿습니다. 그 한계는 무지의 한계가 아닙니다.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한계에서 발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우주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 그 앞에 급팽창이 있었다는 것, 그 급팽창이 남긴 양자 요동의 씨앗에서 지금의 은하들과 별들과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95은 여전히 수수께끼라는 것. 우주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우주 전체가 어쩌면 더 낮은 차원의 어떤 표면에서 펼쳐진 그림일 수 있다는 것. 이걸 들으시고 뭔가 불안감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는 게 없다는 게 무섭다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파인만이 늘 말했던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게 두렵지 않다고.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과학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는 무지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지식의 경계선 위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경계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우주가 138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별들이 폭발하고 먼지가 모이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수십억 년이 지나도 아무도 왜 이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시점에 이 특별한 행성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낸 물질의 한 조각들이 모여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들이에요. 별이 폭발하면서 흩뿌린 원소들이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결국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라는 눈을 통해서 그 긴 여정의 끝에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외출하실 일이 있다면 잠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봐주세요. 그 별빛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눈에 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빛은 수십 년 전에, 어떤 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들이에요.
어떤 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그 마지막 빛이 지금 도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빛을 받는 이 순간, 그 빛이 와서 닿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피부를 이루는 원자들도 어떤 별에서 왔습니다. 빛을 보내는 쪽도 별이고 받는 쪽도 별에서 온 거예요. 이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 물리학입니다. 우리가 별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주의 역사가 우리 눈에 직접 도착하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가야 할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설레입니다. 이 우주가 아직도 매일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발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이 아주 짧고 눈부신 시간을 조금 더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질문 하나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